활동보조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히 활동보조가 권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련 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선행되어서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것이 합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선진국에 대한 그 전달 체계부터 시작해서 대상, 뭐 기본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도표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그걸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간에 명확하게 합의된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합의나 국민적인 합의, 또 그 지향을 하는 운동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자립생활 중심이냐 그냥 복지제도의 하나냐 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활동보조 제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동보조가 뭐 가사도우미나 홈헬퍼의 연장이 아닌 이 자립생활 운동의 성과로서 저는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과 이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사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장애인의 참여나 장애인의 권리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연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첫 번째로 자립생활 이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종화 교수님은 이것이 이제 전 장애 영역으로 대상이 되는 거에는 찬성을 하나 이제 점진적인 시행이나 그런 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제시하셨는데, 저도 좀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여기 사무관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보내주셔서 내년 내후년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을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 국민에게 뭐 활동보조가 다 필요하다고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예산상 불가능하듯이 전 장애인에게 다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가 행정부에서 따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운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일단 완벽히 24시간이라든지 충분한 시간을 지원을 하면서 그 폭을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월 50시간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중증 장애인들에게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전 장애 영역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활동보조 제도라는 똑같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든 아니면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춰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개별 서비스를 갖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의 그 부모들의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에 참여나 학교 이런 등하교 문제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이 3개밖에 없어요. 신체 장애하고 지적 장애하고 그다음에 정신 장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서 2가지 장애 유형이 된다 그래도 신체 장애나 지적 장애 안에 발달 장애나 이런 자폐 같은 게 정신지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폭이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15개로 나눠져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좀 그러한 장애 유형에 맞는 별도의 개별 지원 시스템이 또 발달이 되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전달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립생활센터 연합회가 무슨 활동보조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전달체계는 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되어야만 우리 자립생활의 성과라든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나 권리 보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는 바퀴가 있고요. 또 이게 후륜구동이나 전륜구동에 따르지만 방향을 조정하는 바퀴가 있고, 또 방향이나 이런 걸 조정을 안 하지만 또 붙어있는 바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륜구동이면 엔진이 앞바퀴에 있고 엔진에서 앞바퀴로 방향을 조정 하지만 뒷바퀴가 없는 자동차는 굴러갈 수 없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 서비스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진영에서는 뭐 센터는 필요 없고 이것을 먼저 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그 논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진영에서는 그러한 엔진의 동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센터를 강화하는 저기를 하면 우리가 비 오는 날 또 장화파는 아들하고 우산 파는 아들하고 또 햇빛 있는 날 뭐 그런 속담처럼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정부에서 약 50개의 자립생활센터로 전국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활후견센터나 이 기타 뭐 복지관 등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먼저 그 10%인 500원의 운영비를 준다고 해도 약 1000시간을 파견했을 때 월 5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 사람 코디네이터 월급도 되지 않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월 700~800시간을 한 명이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비장애인일 경우엔 최소 월 100만 원은 드려야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복지관이나 자활후견센터 같이 이미 운영비가 있고 회계나 이런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에서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립생활센터, 특히 시범사업으로조차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도 않는 센터는 이 금액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활동보조인 모집하려면 전화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신문에 광고도 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립생활센터가 복지관과 대등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활후견센터나 복지관과 같이 회계 영역과 그런 코디네이팅 인력에 대한 급여 부분들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에는 이제 뭐 전화라든지 사무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까지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을 때 이게 자립생활센터와 복지관 또 자활후견센터가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늘 운동정신 가지고 희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자립생활이 운동을 통해서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서비스가 실전되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제도화가 되고 서비스가 된다는 이것은 이 일을 365일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인프라가 없다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에 자활후견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 덤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센터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립생활이나 활동보조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활후견센터나 이런 데가 구하고 관계가 가깝고 또 구에서 자활후견센터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하고 절친하고 구에서 그런 사업에들이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자립생활센터가 우선된다라는 지침이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이 데모 많이 한다고 미운데 사업까지 주고 싶겠습니까? 또 준다고 한들 잘해내겠다는 그 공무원들은 또 예산 잘못 쓰면 자기가 또 이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전달 체계 부분에 대해서 자립생활센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10%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애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주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주는 장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하고 나면 월 소득이 이제 이 연금, 수당, 생활보호까지 합쳐서 약 23만 엔 정도가 됩니다.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인지는 이따 교수님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질문은 이따 끝나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가 월 40만 원이 안 되는데 그거 갖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자부담을 낼 수가 없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수당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보험이지만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커버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활동보조인을 일주일에 뭐 10시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몇만 원으로 되겠지만 24시간 쓴다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생활보호 같은 걸 예를 들어도 저희가 예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7, 80만 원 이상 나옵니다. 3,500원일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를.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5,000원에서 한다 그러면 거의 100만 원이 더 육박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월 50시간 한해서라면 또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경증과 중증의 또 새로운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 자부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소득이나 연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토론문에 의하면 지자체가 그런 것을 이제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한선이 있고 최중증 같은 건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이 자립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10%에 대해서 중증과 경증의 또 하나의 역차별이 나올 수 있듯이 이것이 지역에 따른 또 다른 역차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 세금 방식으로 해서 장애인의 권리의 입장에서 자부담 부분들은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가 장애연금이라든지 생활보호가 소득이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일본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보장되었을 때 논의되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 박사님이나 우리 김 사무관님이 그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별도의 특별법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인권 포럼에서 하는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별도의 지원법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수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법 제정 자체가 무리가 된다라는 의견이 그 민노당이랑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그 보좌관에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것을 특별법, 활동보조인법이든 뭐 자립생활지원법으로 해서 그것을 권리화했을 때는 법적인 그 비용이 너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점진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시행을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국민의 소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인식이 좀 올라가면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험인데, 이 노인보험이 이제 최 대표님은 장애인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한 자부담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인 수발보험에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건 반대하고요. 또 장애인 정책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활동보조 문제를 장기적으로 뭐 몇 년 후에는 장애인 수발보험으로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보험들이 이제 기여 보험이라는 기여 방식이라든지 또 돈을 이제 자부담 능력 이런 것과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 보험 방식을 계속 거부하면서 세금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자립생활센터와 왜 활동보조가 같이 중요하나를 제가 그 재원고 10페이지, 페이지 번호가 좀 중간에 끊겼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매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표가 한 칸씩 내려갔는데, 그 활동보조 이용은 생물학적 욕구나 아니면 안전보장의 욕구만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활동보조가 우리가 모든 장애인들이 지금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을 알고 있지 않고, 또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매개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가사도우미처럼 그냥 청소시키고 목욕시켜달라 그러고 외출할 때 동행해달라고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안전의 보장의 욕구까지는 해결이 되지만, 이 표와 같이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자기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립생활의 모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소속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자기 존중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관리 능력, 이제 셀프 디터미네이션 같은 것들이 자기 그 결정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쌓이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아 실현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생활센터가 먼저냐, 뭐 활동보조가 먼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우매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는 같이 가야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전거에게 두 바퀴가 필요하고 우리 휠체어도 네 바퀴가 있어야 되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서로 상승하는 힘을 윈윈하는 차원에서 서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활동보조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활동보조가 어느 정도 부합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확대되는 그 요인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고용 창출에만 목적을 맞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활무견센터에서 활동보조를 파견하면 바로 그러한 양상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내 권리로 받는 거지 저소득층의 직업 창출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보조가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몸을 데워주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결정과 판단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센터와 또 그러한 조직 안에서의 장애인의 그런 권익 공호가 함께 수반되어야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발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한 그 설명,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비교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런 것은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해주신 형태라서 그렇게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토론을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보조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좀 보완해야 되고 시급히 이제 결정되었던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걸로 좀 이렇게 토론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 근데 하나는 좀 참고를 할 거는 제가 이제 앞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의한 2007년도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그 원래 이제 계속 보도됐던 거와는 다르게 13,365명으로 그 대상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좀 기존에 그냥 올라온 건지, 예, 그거를 이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안이 9월 이후에 작성이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쪽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따라서 그냥 적어놓은 건데 22,000명을 얘기하고 계셔서 22,000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제 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제 사실상 정부가 지금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부 의지 자체에 대한 비판인데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장애계가 이제 계속 투쟁하고 노력하니까 추후에 다시 예산이 이제 늘어나는 점, 그리고 이제 계속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전달 체계라던가 여러 가지 각가지 서비스 내용이라던가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제 변화되고 오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제도 표준안들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 등은 정말 좀 내년을 바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 유형 15종을 확대해야 된다, 전 영역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산상에 있어서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초기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냐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좀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장애 영역에 있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된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정종화 교수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시설 장애인 영역들이 장애 부분들이 이제 여타의 나라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거 장애인 이제 주거 유형이 독거장애인, 재가장애인 중심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시설장애인들의 영역들이 빠져있던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원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가족 케어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본인이 좀 반강제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의해서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나와서
그 생활할 수 있으려면 이 시달 장애인들에게도 이 수급 권한들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지체인이라던가 정신장애 영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분들의 어떤 활동보조, 이분들의 자기 그 결정권을 판단하고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자기 결정권이라던가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숙적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는 모든 장애 유형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기본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빨리 이 서비스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정말 이제 제대로 그 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정부 안에서는 이 전달책에선 빠져 있는데 아까 정종화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의 모델 하면서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동보조인 지원위원회 혹은 이걸 판정위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장애 그 서비스 표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위원회들이 있었고 그 캐나다 쪽에서도 그런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그 판정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좀 중립적이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부합되는 그런 이제 판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저기 표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만 여타의 그 정부안에서 이 부분만 좀 독립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판정위원회 부분은 시군구에 산하에 있으면서 좀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싶고요. 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전달체계 문제에 있어서 간접급여 방식으로 갈 거냐, 그 직접급여 방식으로 갈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직접급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그 급여 형식이 현물급여보다는 주로 현금 지원의 형식으로 가는 것에 좀 발맞추어서 그리고 이제 장애활동보조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장애의 자기 선택권, 결정권이 좀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공공 서비스 인프라, 민간 서비스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서비스 인프라들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서 직접급여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혹은 현금으로 직접 준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 이제 나가서 고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 거죠. 활동보조인 서비스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립생활센터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뒤로 한 채 사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영역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되게 많이 취약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직접급여 방식으로 왔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노인수발 보험이라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인수발 보험 제도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노인 요양시설 짓는 거라던가 재가복지 서비스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부 계획 자체에도 지금 그 국가 계획 자체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인프라 자체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갔을 때 이후에야 직접급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급여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4대 보험의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 보험의 문제 혹은 활동보조를 하는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누구 책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임금 지급은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회계관리나 이런 정산 등은 정말 어떻게 다 할 것이냐, 정말 그거 다 하느라고 장애인들은 다 소진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좀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급여 얘기는 그러니까 현금 급여를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은 아직은 좀 한국 상황에서는 힘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달 체계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바우처 제도,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함께 또 하나는 그 센터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제 민간 영역에서 같이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분담을 하는 형태가 이제 바우처 제도다. 활동보조인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우처 제도라는 건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공 부분의 어떤 독점적인 그 공급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워낙 저하되는 것들, 그리고 관리의 엄격성들이 초래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를 보완하고자 일부 시장 경쟁 원리를 그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그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공급을 없애서 좀 서비스의 질이 그러니까 향상이 되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 선택하는 선택권들이 좀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우처 제도의 핵심인데요. 지금 정부는 사실은 5,000원, 시급 단가 5,000원을 얘기를 하면서 5,000원 중에서 4,500원은 그러니까 활동보조인한테 주고 나머지 500원으로 이제 센터, 예를 들면 그 운영비에 대한 이제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500원을 가지고 사실은 그 민간 보고 알아서 그 활동보조인도 양성 교육도 시키고 뭐 중개도 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행정적 비용도 다 처리해라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인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들을 자기네 이제 센터들이 연계하면서 500원을 더 받으려고 하게 되겠죠.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이나 이런데 서비스 질을 이제 높이는 데 쓰기보다는 정말 이제 양적 확대에만 정말 치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센터가 운영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라라고 하지만 500원이라는 지원 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과연 민간 쪽에서 다양하게 서비스 이 시장에 참여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바우처 제도의 원뜻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활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활우경 기관이 세워지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태동이 빈곤운동, 그리고 플러스에서 지역 공동체를 마련하는 운동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활협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오히려 지부인 기관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받아서 하는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너무나 정부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정부 활동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어떤 운동성을 가졌던 활동들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립생활센터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서비스 전락기관을 혹시 추후에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원칙 속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저는 자립생활센터들이 오히려 그 서비스 제공을 우리가 센터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 이념들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어떤 정부 계획이라던가 지역사회 장애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립생활 이념들이 관철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동료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더더욱 초점이 맞춰진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립생활 센터 역할들을 좀 자리매김하는데, 뭐 역량이 된다면은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더 역량들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 조건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월 54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받았을 때 정도의
활동보조인 임금이더라고요. 이런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안정적인 활동보조인, 좀 질 높은 활동보조인 양성 자체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양성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방안들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향후에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근거조항만이 아니라 활동보조인 대상,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자체가 이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재판정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불복을 한다면 어떠한 이제 구제 절차들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가사도우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성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중소도시에서 진행되어질 때는 대도시하고 분명히 다른 차별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요번에 시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읍면 단위의 크기가 10보다 읍면 단위의 크기가 11배 이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11배 이상 읍면 단위 큰 거죠. 근데 지금 그 장애인의 분포를 봤을 때도 그 읍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할 때는 대도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으로는 적용이 되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립지원센터가 지금 저희 시에는 없는데요. 그 시 같은 경우에 그 자립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그냥 활동 보조인 서비스 제도,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참여를 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하고 또 이분들이 고용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려면 지금까지 주도적인 삶이나 자기 권리가 없던 분들한테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준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교육에 관련되어진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사후까지 관리가 되어지려면 일종의 복지관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보다는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속에서 이 활동부전 서비스가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혜경 정책연구에서 말씀하셨던 시설에 관련된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좀 하는데요.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시설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들도 있겠지만 그 장애인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 보장 제도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지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기보다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들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를 강화하기보다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게끔 주간보호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충해가고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까지도 활동보조인에 관련된 부분이 지원된다면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중증인 경우에 가족과 함께 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책을 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문을 하신 거 하면은 뭐 3개나 4개 기관으로 그걸 나눠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김동원 상관님한테 질문하시니까 네. 예, 김동원 상관님. 네, 아니 잠깐 답변해 주시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소한 한 개의 소식 세우겠다 하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의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읍면동이나 또 시골 지역의 먼 곳에 교통 수단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먼 거리 이동하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활동 보조인이 뭐 다른 도시 지역에는
남자 활동인이 많은데 시골적인 여자 또는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한꺼번에 두세 분이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원 단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별 지원을 좀 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부분은 그 사업 경험을 조금 이렇게 내년도 보고 2008년도에는 그 사업 중개 기간에 대한 그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제 사업 운영 지원비를 조금 확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아예 센터가 없거나 일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사업을 지금 현 여건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 또는 큰 곳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에서 이제 활동 보존을 모집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그 절차만 대행해주고 그다음 그 부분들을 그 장애인들이나 활동 보존을 관리하는 곳은 권역별 그 사업 중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겠다고 적죠 나오시는 곳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시설 기준이나 교육을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 틀을 만족을 시키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의치 않은 곳은 그렇게 묶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 같은 데서는 그래야 이제 이게 권리로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가족을 우리가 이제 그 활동 보조인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외국에서는 평소에 뭐 잘못부터 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래를 먹으라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용주로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 보조인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활동 그 장애인이 고용주가 되고 활동 보조인이 고용인이 되는 게 왜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 빨래를 해라 또는 내가 어디 가고 싶으니까 나를 갖다 밀으라.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에 자립생활센터에 만약에 이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하고 뭐 활동보조인이나 고용관계자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그건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실제 법원에 가서는 그 자립생활센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제가 보고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영국 같은 중개기관이 있고 제3자 기관이 있고 그런데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서대문자율후경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신무자 황정란입니다. 그 지금 자율후경기관이 지금 중개기관의 하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이제 후경기관 입장에서는 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속에 이게 그 사회적 일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이제 적절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참가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마치 이제 그 저희 일자리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몸대죽이시게 그런 서비스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그 지금 IR 센터가 50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 예산을 봤을 때는 그 10%의 그 인센티브 갖고는 전혀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땐 아까 IR 센터가 없는 지역 특히 이제 또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242개가 있는 후경기관이 그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저질의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정 일자리형, 시장형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임금보다도 더 낮은 지금 일자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후경기관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와서 판단해 보건데 그런데 할 수 없이 뭐 구나 시공가에서 이런 것들 해라라고 떠밀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후경기관을 이렇게 적대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의 IR 센터의 현실적인 조건, 운영 역량,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후경기관이라든지 장애복지관 이런 그 주변에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좀 더 이렇게 그 IR 센터의 그런 관점 속에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는 게 더 적극적이지 않나. 아까 들을 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드는 느낌은 후경기관에 절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안 돼야 되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 속에서 좀 더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김숙에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 가사 도우미 같은 거 파견을 봤을 때 그 장애인이 지금 변 박사님 말씀하신 고용주가 되어서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애인이 이러이러한 요구가 많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를 파견하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장애인 정말 성격이 나쁘다. 뭐 사람을 한시도 쉬지 않게 한다. 너무 힘들다.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냐면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건 또 노조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시에서 그 노조를 만들어갖고 시하고 협상을 해서 일반 도우미보다 많은 단가를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달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최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자활입생활센터든 자활후견기관이든 지역에서 독점을 한다라는 건 그것도 서비스의 새로운 또 그 저하를 맞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자립생활 서비스를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지역의 장애인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일단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자활후견센터에서 지금 파견하고 있는 인력이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자립생활 활동가나 지역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남성들도 반 이상이 되는데 오히려 장애인 그 인구 비율은 남성이 더 많은데 저희들은 이성 파견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서대문에서는 뭐 이게 진짜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자활후견센터는 일을 못 줘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복지부는 복지가 지역에 자립생활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그것이 굉장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쓰면서 지역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자립생활센터와 자활후견센터의 협력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까 변 박사님 말한 것처럼 장애인이 고용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활후견센터나 이런 시스템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 고용주가 그 동사무소나 자활후견센터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질문할 사람이 6사람이나 있습니다. 그 6시, 대관이 6시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물어보겠는데, 사실은 파트타임제로 시급당 5,000원 갖고 2시간, 3시간 해라면 잘 안 해요. 특히 강남에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또 500원 떼는 것도 이거는 찜찜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00만